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와우글로벌 변지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시는 길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한 15분 정도 일찍 출발하고 맞아, 저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왔는데 큰 대로변이나 도로는 괜찮더라고요. 대로변은 그래도 괜찮다. 오늘 진짜 빙판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간밤에 시장 좀 짚어볼 텐데 시장이 어제는 좀 뭐랄까요? 조용하다, 약간 크게 갈피를 잡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장 시작 전에 발표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면서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해서 출발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빠르게 좀 상승분을 반납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장중 내내 좀 방향성 없이 비추세 움직임, 그러니까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다음 주 이제 FOMC를 앞두고 이 관망세, 그러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었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도 기술주 섹터들은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네. 또 어제도 러셀 2000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적인 측면은 그래도 뭐 양호한 모습이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간밤에 밤새 보셨군요. 밤새 보진 않았고요. 더 너무 2시까지 보다가. 아, 네. 2시까지 보다가 이제 장 막판엔 큰 거 없겠다. 네네. 네, 그리고 방송 나오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간밤의 흐름 좀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앞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챌린저 감원 보고서에서 올해 해고 발표가 지금까지 117만 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0% 넘게 급증했다. 이런 내용도 좀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 저희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네. 어떤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걸로 좀 반영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현재 미국 시장의 고용 시장 방향성 자체는 뭐 해고 수치가 말해 주듯이 계속해서 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이제 네. 반이민 정책이 이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이상한 균형이다. 그래서 고용도 안 하고 있지만 채용도 하고 있지 맞아요, 않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큐리어스한 균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전에 우리가 작년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고용 보고서 발표하면 뭐 20만이다, 뭐 18만, 30만까지도 이런 수치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뭐 4만, 5만, 많으면 7만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고용자 수 자체보다는 그 외에 어떤 실업률, 왜냐하면 실업률은 또 변화가 없으니까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노동 참여율, 아니면 뭐 평균 주당 근로 이 시간, 뭐 이런 것들, 이런 항목들에 좀 더 앞으로 좀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간밤에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그런 만큼 지금 대세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제 화면으로 CME 패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 시장이 어떻게 점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 89%까지 치솟았다가 여기에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역시나 87% 굉장히 높은 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요일 방송에 나와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물론 염두는 둬야 된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혹시 수요일 방송 영상 클립에 댓글도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댓글이 달렸는데 네. 파트너님 굉장히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네. 이분 좀 진국 같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파월이 어쨌든 12월에 파월 의장과 이 연준이 어느 정도는 매파적인 기조를 더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속도, 숨고르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기와 비슷하면서도 좀 결이 다른 전망이 하나 나온 게 월가의 전문가인 댄 라이스가 12월에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5월에나 그러니까 의장이 바뀌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남은 임기 동안은 더 매파적인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 이런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연준이 금리 결정하는 이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12명이 투표를 합니다. 12명이 투표하는데 그 중에서 소위 이제 그 트럼프의 인사권 영향력 안에 있는 그게 이제 7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명이 연준 연방은행 총재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
그러니까 당연직이라고 하면 항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그 트럼프의 어떤 이런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4명이거든요. 그러면 12명에서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리는 뭐 나머지 8명이 밀어붙이면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FOMC는 그 점도표와 같이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점도표는 또 19명이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거기다가 익명입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나머지 7명은 그 투표권이 없는 그 연방은행 총재들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점도표에서 그런 그 소위 트럼프의 영향권 밖에 있는 소신을 지키는 그 독립성을 주장하는 이런 연방 그 총재들이 전부 이렇게 그 이 내년도 중립 금리의 그 경로라든지 네. 아니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도표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하를 하더라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맞아요. 네. 이런 어떤 시스템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 댄 나이스가 얘기했던 부분들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규제 완화라든지 최근에 나왔었던 그다음에 뭐 자산 매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어떤 반대급부에 있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시장이 큰 충격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 큰 상승 추세 자체가 훼손될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충격은 없을 것 같다. 아, 왜냐면 반대쪽 이제 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5월에나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앞서 그 댄 나일스 시나리오에서 네네. 조금만 꼬리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그 이야기 뭐 5월에나 금리 인하 이제 가능할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댄 나일스의 의견은 이제 포트폴리오 최선의 방향은 종목 다각화. 그게 아니면 현금 보유를 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목 다각화는 이제 파트너님도 네네. 좀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계속해서 어떤 AI나 빅테크 기술주들 일변도로 어떤 이 집중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만 뭐 이런 이 매크로 변수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연준 의장이 또 바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 연준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 변수들의 변화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그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했었던 그 가져갔었던 포트폴리오랑은 좀 다른 그래서 상품들이나 뭐 이런 물가 같은 그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자산들. 그래서 저도 상당 부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각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러고 근데 이제 보니 현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아 현금은 좀 아니고 네, 현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현금 부분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야 될 때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 부분은 좀 동의는 못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해서 가야 된다라는 네. 거는 그거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뒤에 질문인데 지금 혹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네. 먼 미래에는 화폐 가치가 훨씬 더 약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폐 네. 가치는 늘 뭐 크게 강세를 보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늘 약해져 오긴 했지만 AI와 로봇 시대가 도래하면은 화폐 역할은 더 축소될 것이고 물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향후 몇 년 내에 뭐 디플레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희가 한 10월쯤에 에브리싱 랠리가 나올 때에도 화폐 가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런 분석들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뭐 노동과 이제 생산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쵸. 전부 자동화되고 그래서 노동 비용을 뭐 거의 제로로 만드는 그래서 재화라든지 서비스가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무한정 제공되는 그런 세상을 이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디플레로 빠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가 이제 교환 매개로서 가치를 점점 잃어가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만 만약 이런 세상에 네. 도래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소위 뭐 종이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될 것 같고 대신에 어떤 그 생산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들 아니면 뭐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골드 같은 거는 뭐 대표적인 그런 자산들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뭐 부동산을 자가 복제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도 그런 자산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로봇을 계속 돌려야 되면 원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들 네. 이런 자산들이 좀 이 부각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자기 주식 더 사라고 하는 말 같은데요. 그런 의도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테슬라 주식을 더 사주십시오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식 사실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는 조금 긍정적이게 뷰가 바뀌셨다라는 얘기를 네네네. 해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엇갈리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시선 중에 하나는 이제 미 정부에서 로봇에 대해서 좀 더 네네.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온 거. 다른 하나는 사실 연비 규제 완화. 여기에 네.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주들의 주가가 조금 더 화답을 하기도 했는데 이 두 가지 부분 테슬라의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미국 교통부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요구하는 뭐 평균 연비 이 목표를 기존에 갤런당 50마일 수준에서 34.5마일 수준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내연차들의 어떤 그 이 완성차 뭐 $1,000씩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뭐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그 기준 미달로 매년 지불해야 됐었던 그 벌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완화된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 미국 가보셨습니까, 이게는? 저 갈 예정인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그 픽업 트럭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차들이 엄청 많은데 이 픽업 트럭 모델은 이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대신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마진율이 굉장히 또 높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좀 매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사실 잘 팔아먹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매출 부분이 악화가 이제 단기 실적에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완성차들의 그 이 차값 자체가 $1,000씩 뭐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또 자동차 업계에서도 어떤 이런 가격 경쟁 이런 부분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근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거는 사실 좀 갸우뚱한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뭐 지금 테슬라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자동차 판매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는 성장 동력이 다른. 네, 그래서 뭐 ESS나 아니면 뭐 옵티머스, 그쵸. 로보택시, 그리고 네. 최근에는 그 FSD의 라이선스 판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봇이 또 키워드로 대두가 됐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주는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 기대감 속에서 로봇을 좀 ETF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지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ETF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BOTZ라고 보츠, 이제 네. 보츠에서 요 ETF는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AI 섹터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맞아요. ETF고요. 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로보. 티커가 로보더라고요. 그래서 요 ETF가 있는데 요거는 한 구성 종목이 80개 종목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츠보다는 훨씬 종목 수가 많아서 어떤 분산 효과의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특정 기업 리스크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중장기 분산 투자에 좀 적합한 ETF가 아니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종목을 하나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코그넥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코그넥스요. 티커가 CGNX. CGNX. 예, 근데 이제 현재 주가가 아마 $30 후반 정도 보일 겁니다. 네. 38달러 선대. 네, 그래서 요 기업의 이제 주요 사업 이 분야가 이제 머신 비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래서 로봇의 어떤 눈 역할을 하는 이런 비전 시스템 분야의 좀 선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조 공정이나 품질 검사, 뭐 로봇 가이드 같은 어떤 이런 고도화된 어떤 자동화 이 공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 시스템이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해서는 좀 요 기업도 좀 그 관중에 넣어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개별 종목 발굴해 주신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코그넥스 아주 주목해 보겠습니다. CGNX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려는 모습. 38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간밤에 3%대의 탄력을 보이기도 했고요. 제 화면으로 주가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ETF 상품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보츠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AI와 관련된 가치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비중도 좀 높은 그런 편이고요. 로봇과 관련해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의 종목들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간밤에 역시 4% 가까운 강세를 보였고 로보도 말씀해 주셨죠. 티커 ROBO 간밤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역시나 강세를 보여준 점 지금 시장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또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젠슨왕의 로비가 통했다 이런 보도도 사실 있었어요. 네네. 밤사이에 나온 게 뭐 비공개 회동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좀 풀리나 이런 기대감이 나왔지만 미 상원에서 바로 좀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 수출 봉쇄 법안을 발의한다, 세이프 이런 법안 이야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이제 뭐 허용한다 그랬다 갑자기 또 그러니까요. 봉쇄한다 그랬다 해서 뭐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을 허용하던 봉쇄하던 엔비디아 주가에는 크게 오, 영향을 주지는 못할 지장 없다.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수출을 허용한다고 가정한다 손 치더라도 네. 중국은 이미 그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부터는 지금 그 무제한 전력 공급이라는 이런 무기를 바탕으로 자체 칩 그 자립 정책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H20 칩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풀었습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구매를 자제하라 뭐 이런 좀 압력이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 엔비디아 매출로 이어지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최근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중국 쪽은 젠슨왕도 지난번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중국 쪽 기대는 뭐 제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반도체 칩 전쟁을 그 상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아, 네. 네. 주가의 반응을 봐도 뭐 크게 대세에는 지장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뭐 간밤 사이에 엇갈린 뉴스가 나와서 이제 아침에 확인하신 분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셨을 수 있는데 그래도 대세에는 지장 없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로드컴, 마이크론, 오라클 이 안에서도 좀 최근에 희비가 엇갈렸던 그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좀 이들의 실적 관전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 최근에 MS 이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주가가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이제 그 AI 랠리가 기대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어떤 매출 이익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경계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실적 발표의 초점을 단순히 컨센서스 충족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넘어서 AI 관련 비즈니스 뭐 HBM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뭐 인프라 이런 쪽의 매출 규모 그다음에 뭐 네. 성장 속도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실적 자체는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좀 비트를 하고 충족하거나 비트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어닝콜 그 뒤에 이어지는 그게 그쵸, 이제 네. 시장에서는 집중할 것 같고 워낙에 지금 AI 쪽은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 주에 이제 예정돼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시장에 좋은 얘기들을 던져주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문제는 그런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여 주느냐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또 FOMC라는 큰 허들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투자자들이 호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막재로 볼 것인지 네. 그 큰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라클 제외하고 네. 브로드컴이랑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실적 이후에 어떤 큰 폭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상승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라클은 그럼 이번에 되게 잘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좀 위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 네.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이 그쵸. 해답들을 내놔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수급이 너무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라 반등이 나온다고 그쵸. 해도 네. 그 반등에 좀 의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라클을 제일 안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시네요. 네, 네. 아무래도 간밤에 오라클이 뭐 3%대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 실적 성적표 때도 사실 오라클의 주가를 크게 띄웠던 게 이른바 수주 잔고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하지만 지금 그래서 숫자 얼마나 찍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아무래도 시장 환경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저희가 수요일에 하나 약속해 주셨던 게 천연가스 이야기 해주시겠다. 네네.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사실 또 이제 미국에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수감사절 이후에 진짜 추워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셔서 네. 또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시점인가 지금 파트너님의 뷰 너무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물론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네.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음. 있고요. 그거 외에 지금 미국은 중국과는 달리 굉장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원자력이나 이런 효율성이 높은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걔네들은 뭐 그쵸. 규제나 네. 허가 이런 것들 받고 또 짓고 뭐 하다 보면 뭐 진짜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이런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찾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신재생 쪽이 제일 빠르긴 합니다. 네. 그냥 패널 같은 거 쭉 깔아버리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설치가 빠른. 네, 근데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을 할 수 없는 게 뭐 바람이 안 불거나 아니면 비가 오면 수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서 어떤 이 가스, 그러니까 가스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수급하는 가스 그런 터빈. 측면이 훨씬 더 지금 가격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어. 요거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하고 합쳐서 최근에 어떤 이런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도 계속해서 천연가스 쪽은 강한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위쪽으로 좀 열어두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말고 눌릴 때 이제 쫓아서 계속해서 좀 포트폴리오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쫓아가는 것보다. 지금이 완전히 매력적인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네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특히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쵸. 위아래로. 맞아요. 예, 그래서 기다리시면 분명히 또 뭐 이렇게 좋은 가격들이 뜸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다리는 매매를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해서 위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방 경직성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뷰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금요일장 저희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부탁드려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PCE 지표는 연준이 이제 FOMC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물가 관련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YOY로는 2.8, 그다음에 근원은 2.8, 2.9, 2.8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수치들하고 그 수치들을 발표했을 때 시장의 반응들을 제가 좀 참고해 보면 3% 초반까지 나와도 그래도 기대감을 죽지 않고 이어갈 그래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3% 중반,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만 3% 중반 정도 나오면 그때는 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큰 조정으로 종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2% 후반대나 3% 초반대 나와서 시장이 좀 순간적으로 조정을 보이면 거기서는 조금 저가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하지만 만약에 수치 자체가 3.5나 뭐 그 이상으로 나온다. 그거는 받으면 안 되는 조정이다. 네. 예, 그건 흘려보내야 되는 조정이다. 이렇게 좀 오늘 하루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PC 지금 물가 지수가 저희가 3% 중반까지 튀게 된다면 그 부분은 주의하자.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선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저희가 밀리면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파트너님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방법 오늘 안내해 주시죠. 네, 와우 글로벌에서 지금 같이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계좌를 오픈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라클을 며칠 전에 정리했는데 어제 많이 올라서 좀 배가 좀 아프긴 합니다만. 아이, 3%? 네.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이 좀 어지러운 국면에서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좋은 수익률 내고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미래를 보는 우리 와우글로벌 변재환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490-5049로 전화 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와우글로벌 변재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